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힘들 때가 오히려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코스닥이 조금 주춤했더니 이제는 코스닥 시장이 7거래일간 32%가 오히려 급등합니다. 지금 개미 투자자분들은 불기둥 못 믿겠다 하면서 인버스를 사고 있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가 투자를 하지 투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늘리든지 투자금을 늘리든지. 근데 사실은 둘 다 힘듭니다. 시간을 늘리는 것도 힘들고요. 뻔히 나오는 월급을 절약을 해서 줄이는 것도 힘들고 투잡을 뛰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한 내용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일반인 기준으로는 저는 코스닥은 투자처로는 별로 적합치 않겠다. 일반인 기준입니다. 본인이 바이오다, 스타트업, 관계자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코스피에 있는 좋은 기업들로도 저는 충분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엔화가 다시 159엔대 이러다 또 160엔 찍겠죠. 지금 엔화가 다시 약해졌어요. 이게 저번에 미일 공조를 통해서 좀 환율을 살짝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이거 예전에 똑같이 얘기 드렸죠. 이게 일시적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약발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엔화 역세로 가고 있는데 다시 미국과 일본이 공조를 할까요? 저는 할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일본에 그 미국 국채 담보로 잡고 그냥 달러를 좀 대출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근본적인 게 아니죠. 근본적인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에서 금리를 많이 올려야 돼요. 그래야 미국과 일본의 지금 금리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급이 쏠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조치로 어떻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일본 엔화를 다시 상대적으로 강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이것도 해결책은 돈이 없으면 덜 써야죠. 제가 지금 당연한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국가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높습니까? 금리를 올려야 수요를 좀 죽이면서 그래야 물가가 실은 잡히는 거죠. 근데 금리 올리는 것도 싫고 돈 더 절약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경제 시장 또는 표심이 날아가겠죠.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정치인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소위 거품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남의 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한국 지금 빨간색은 10년 국채 금리 또 지금 검정색은 30년.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우리나라도 지금 보이십니까? 거의 3%도 안 됐다가 지금 4% 중반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국가 단위로 보지만 개인으로 바꿔보면 빚을 내서 해외여행 가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왜 없습니까? 차도 사고 싶고 저기 백화점 가서 백도 사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호텔 가서 뷔페도 한 번씩 먹고 싶고 남들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사준다면 이거 이제 돌려막기인데 누군가 사주면은 좋겠죠. 근데 안 사주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이렇게 튀어가는 거예요. 얘네들 좀 이제 투자자들, 국채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가뜩이나 우리나라 원화는 당연하겠죠. 미국 달러나 엔화나 유로 대비해서 수요가 더 큽니까? 당연히 더 작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30년 국채 수익률이 4.67%는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또 오르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요.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게다가 지금 원유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럼 또 삼중고 환율도 올라가고 수입 물가 올라가고 그런 거 있죠. 근데 또 국채 수요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채를 예전 같이 많이 안 사네요. 해결책은 그럼 뭘까요? 실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돼요. 성장으로 빚을 녹이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 조선 뭐 잘할 수 있는 영역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반면에 지출은 좀 줄여야죠. 근데 저도 예전에 뭐 정부 사업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뭐 지원금을 받고 뭐 전시회 컨퍼런스. 근데요, 제가 발견한 거는 줄줄 새는 돈이 전 너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저는 뭐 세수 확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좀 훨씬 중요하다라고 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 뭐 걷어야죠. 근데 이 세제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눈높이대로 그래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청회를 해서 미리 그 시행착오를 다 겪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하고 나서 이거 아닌가 그럼 또 쑥 들어가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GDP 대비하면 그 우리나라 그 국채 그 빚이죠. 국가 부채의 빚이 한 50% 전후 왔다 갔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진국 치고는 낮은 편에 속해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다만 그 증가 속도는 가파른 편입니다. 뭐 그렇게 좋은 사인은 사실은 아니겠죠. 최근에 뭐 호르무즈 시끄럽습니다. 뭐 후티 반군이 또 사우디 쪽 뭐 여러 군데 이제 교란을 하다 보니 중국은요. 사실 알고 봤더니 2018년부터 스스로를 북극의 인접 국가라고 규정을 했대요. 무슨 북극은 아니죠. 중국이. 근데 이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세상을 뻔히 이제 알고 있었다는 얘기 같아요. 남쪽에는 뭐 핑루 운하라고 해서 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등 그 물류망을 확보를 하고 저기 이제 북쪽으로는 북극 항로. 이게 이제 저 러시아 그 얼음을 깨고요. 실제 유럽으로 이렇게 가는 항로를 지금 그 개발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 얼음을 깨고 하는 게 변수가 여전히 있죠. 어찌됐건 뚫어놓은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럽으로 북극 항로를 쓰면 항해 시간이 뭐 절반 정도 단축이 될 수도 있고 동남아시아 뭐 핑루 운하 9월 달에 이제 개통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동남아 공장에서 중국 제조기업들 뭐 이제 물류망을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뭐 지금 저는 투자자 관점에서 이런 걸 주목해서 봐요. 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내에서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는 수익원 다변화, 수급처의 다변화가 진짜 이게 생존을 결정하는 필수 중의 필수가 이미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뭐 어떤 분은 코인 위주, 어떤 분 주식 위주, 어떤 분은 뭐 거의 이제 부동산 위주로 또 보통 이제 베이비 부머들 집안채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는 이제 금이다, 달러다, 뭐 대체 투자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닥쳐올 이 미래가 뭐 하나에 올인을 했을 때 너무나 큰 기회비용,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 코인이나 주식에서 돈을 버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돈을 어느 정도 버셨다라고 하신다면 그 비중을 저는 이걸 그냥 임의로 한번 잡아본 거예요. 코인 한 3, 주식 3, 뭐 부동산 3, 뭐 금이나 달러 1. 이거 이제 조정하셔도 됩니다. 뭐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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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안전 비중을 하신다면 뭐 예적금을 여기 좀 넣으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좀 나눠 놓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이제 은퇴를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는 날이 뭐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죠.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있죠. 근데 국민연금이 이제 하나로만 의지하는 게 불안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개인연금을 드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우리 노후 세대들이 한번 이걸 좀 선택지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주택연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뭐 6.25 사상도 있고 이제 부동산의 정말 폭발적인 상승, 지난 뭐 50년, 60년, 70년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주택연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국가에 맡기고 이제 월급처럼 그냥 그 연금을 타다 쓰는 거고 중간에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셔도 그 나머지 배우자 그다음에 이게 자식한테도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금도 다변화 시켜 놓는 게 전 필요하다. 그리고 뭐 은행이다 아니면 배당 주식 뭐 이자 같은 것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일부 이제 또 뭐 근로를 요즘에 또 많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요런 식으로 가져가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하나 뭐가 잘못됐대. 뭐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뭐 파탄이 난다. 뭐 이런 뭐 리스크가 터진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다변화하는 방향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보니까 바닥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 이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이 좀 많이 팔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이 이걸 또 사간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손바뀜 현상이 뭐 예나 지금이나 이제 하락장에서 항상 나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반등은 아니더라. 수개월간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시장 역시도 약세장 바닥을 형성하는 동시에 횡보하며 장기 매집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동시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쯤 와 있구나. 그냥 대충 파악을 하는 거죠.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86일 연속 마이너스. 저 이걸 처음 본 것 같아요. 미국 이게 86일이나 이렇게 연속 마이너스는 제가 볼 때 이례적이에요. 역대 최장 기록 재차 갱신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코인에 관심이 없다. 특히 이제 미국 기관 투자자들 수요, 뭐 지금 비트코인 팔고 있지 않습니까? 채굴 회사도 팔고 스트래터지도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게 잘 사셨겠죠. 근데 보통 고점에 사고 저점에는 총알이 떨어져서 이제 보통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경매 넘어가기도 하고 비싸게 이제 레버리지 너무 세게 쓰면 주식도 마찬가지 청산이 되는 거죠. 그거를 누군가는 줍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요 조금 길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타이밍 딱 재고 그냥 적당히 치고 빠지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함부로 저는 타이밍을 예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 지금 그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불가능하다는 걸 저는 인정해야 이 마음의 평안이 오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시장이 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방향성은 잘 모르겠다. 이걸 저도 모르는데요.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거래량이 지금 거의 바닥 수준이거든요. 지금 선물 거래도 거의 안 돼요. 이 정도라는 얘기는 지금 말 그대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보통 이 바닥을 다지는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저는 아무래도 위쪽을 좀 더 높게 봅니다. 여기서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제 올 저는 하반기 어느 때쯤에는 당연히 이 추세 전환이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매수 꼭지 매도 요것만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 지금 뭐 아문디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블랙락이라 보시면 돼요. 스트래터지 주식을 오히려 더 많이 샀다라고 합니다. 뭐 스트래터지 주식보다 글쎄요. 저는 뭐 비트코인 나은 것 같은데 어찌 됐건 바닥에 꼭 살려고 안 한다라는 거죠. 뭐 분석을 하고 맞추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로 치면 뭐 월급이 나오고 보너스가 나오고 어쨌든 뭔가 수입원이 나오면 그냥 좋은 코인 사놓고 그냥 내 살 길, 내 생활 하는 거죠.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합니다. AI 에이전트 결제액이 연초 대비 93%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AI 에이전트 이거 이미 도래했다. 뭐 근데 결제액이 마이너스 93% 이거 무너진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통계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AI 에이전트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를 자꾸 이제 그 뭐 도구 같은 거 이용하는 사용료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4분기 들어서면 이 지금 AI 에이전트 기반 도구 이용이 늘어나면서 활동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AI 에이전트가 온다면서 그리고 예측 시장이 대세라면서 뭐 코인은 뭐 무조건 그 퍼블릭 체인 위에 다 올라온다면서 맞죠?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크립토에 대한 수요가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를 넘어섭니다. 끓는 점을 넘어서는데 단 이런 게 있죠. 이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실은 써요. 이거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거든요. 최소 수십 년간 우리가 써보지 않았던 방식이 혁명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혁명은요. 법, 그러니까 이해 관계자, 기존의 뭐 사업자들 없겠습니까?
버블하고 반대 뭐 이해 상충 논란이 있고 또 우리 소비자들도 사용자들도 어색해요. AI 에이전트 얘는 뭐야? 뭐 어때 쓰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뭐 이 종목을 빨리 발견했다라고 해도 그 폭발하는 그 순간까지 못 버티면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버티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너무 빨리 해서 망한 뭐 사업가도 많이 실은 있거든요. 속이 터지는 차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가격을 보면 이게 어떤 그 코인의 차트입니다. 뭐로 보이십니까? 바로 이더리움인데요. 2021년도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1,000원 이 고점에서 만약에 샀다면 지금 5년 넘게 존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토막 이하입니다. 세상에 이런 코인이 그러니까 뭐 존버하면 된다면서요. 근데 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반대로 2022년, 2023년 제가 지금 동그라미 여기 쳤지 않습니까? 요때 그냥 이더리움을 꾸준히 계속 그냥 월급 올 때마다 뭐 그냥 0.1개씩이라도 샀다면 0.2개씩이라도 샀다면 지금도 수익권입니다. 지금도 수익권이요. 밑으로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으려고 딱 잡으려고만 하지 않고 진짜 좋은 코인이고 좋은 자산이라고 하는 확신이 꾸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꼭지에 사면 그리고 죽는다. 이거는 제가 그냥 조금 과장한 거죠. 꼭지에 사도 죽지는 않는데요. 꼭지에 사는 게 얼마만큼 위험하다라고 이 지금 5년을 기다리는데 반토막은요. 이 희망을 앗아갑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꼭지에 사면 안 돼요. 왜 남들 대중들이 다 눈이 이렇게 뒤집혀 있을 때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전 그게 강남 아파트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뭐 비트코인 꼭지에 뭐 1억 8천에 샀으면 지금 9천만 원이냐 뭐 앞에 막 심지어 8천만 원대까지도 보이지 않습니까? 꼭지에 사면 안 돼요. 두 번째, 힘들 때 있죠. 2022년, 2023년 그 전에 언젠지 아십니까? 2018년이에요. 그 전에는 2015년, 16년입니다. 그 우리가 벌써 다 잊어버렸죠. 그때 꾸준히 샀다? 이거는 그때 역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지금입니다. 근데 문제가 다 같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검정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이더리움 그래도 시총이 명색 2위 아닙니까? 요 지금 동그라미 쳐냈던 24년도 3월달, 뭐 24년도 12월달, 혹은 뭐 작년 한 7월, 8월달, 요럴 때 조금 만약에 팔았다면 나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데요. 21년 꼭지에 샀던 사람들은 아직도 손해였던 거예요. 몇 년,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팝니까? 그럼 또 못 파는 거죠. 악순환인 겁니다. 꼭지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알트코인 특히 해당이 될 텐데요. 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샀던 코인이 2배가 되고 3배, 4배, 5배, 심지어 10배 가는 코인들이 아주 드물게 실은 나옵니다. 상승장에 이제 한복판에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비트는 모르겠지만 알트코인은 뭐 조금씩 이렇게 부분 익절을 하실 필요는 있다. 근데 제가 이걸 뭐 방송에서 지금 저는 이거 다 팔았습니다. 얘기했더니 엄청 욕하시더라고. 에이다를 왜 파냐 그 좋은 코인을 뭐 솔라나 그걸 왜 파냐. 제가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도 없는 게 제가 뭐 전략 매도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지금 4848 리딩 방송이 아니거든요. 이 타이밍과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 얘기 잘 들어보시되 이거 왜 남한테 의지하세요? 이거 본인이 이걸 경험적으로 체득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때 해가지고 못 팔았더니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네. 그러면 나는 이 정도 되면 그냥 뭐 본전 정도 빼놓고 요거 이제 본인께서 가져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이 체득이 된 거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험의 영역입니다.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 차트입니다. 이것도 보면 실은 속 터지는 차트예요. 비트 좋은 거 알겠어. 이더 뭐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비트 대비 이더리움가 2017년 보십시오. 7년에 치솟았죠. 지금까지도 이 트라이앵글 차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9년 동안 이더리움이 조정, 거의 뭐 비트 대비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여기에서 어느 순간 튀어 올라갈 그 순간이 올 거라고 보고요. 그 순간에는 비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더리움뿐 아니라 다른 알트에도
나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9년 동안 견딘다.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리플 소송 뭐 거의 5년 했잖아요. 쉬우시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블록체인 추진협회가요 암호화폐 과세 논의 조직을 신설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겠죠. 이게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뭐 디파이, 뭐 채굴해가지고 받은 거, 뭐 에어드롭 하는 거, 이거는 그 세금에 있어서 이게 사실 굉장한 난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겪는 세무 문제를 정리하고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같이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자. 뭐 지금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 지금 뭐 거래 유형별 세무 처리 지침이 충분히 마련이 안 됐네. 그래서 지금 시장들이 어렵네. 이 상황은 뭐 비슷할 수 있는데 전 좀 아쉬운 게 이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국세청 탈세를 확실히 근절시키겠다. 끝까지 쫓아가서 추적하겠다. 뭐 그쵸. 탈세하면 안 됩니다. 탈세하면 안 돼요. 근데 어프로칭하는 그 방식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전 느껴져요. 난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 그런 거 인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정을 좀 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군요. 공동 자구책을 마련해 봅시다. 뭐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업계 관계 인사해서 이것을 해결을 한 다음에 뭐 세금을 거두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해결 공동책을 찾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업계 관계자들 뭐 하나도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취지와 공감대를 만들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싫은 게 세금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수준으로 만약에 과세를 강행하면요. 제가 볼 때 이거 소송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소송을 각오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는. 글쎄 뭐 그렇게 좋은 뭐 썩 깨끗한 느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인데요. 뭐 가수 소유라고 있습니다. 뭐 이분이 10년 전에 1억을 넣어뒀는데 지금 이제 주식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데 이 지금 투자금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10년 전쯤에 주식 공부나 좀 해볼까 하는 심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에 1억 원 정도를 넣어뒀다.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 소유라고 하는 가수에게 전 재산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그래도 이름이 잘 알려진 가수 아닙니까? 이사할 시기가 됐을 때 뭐 이번에 어머니가 주식 얘기를 꺼냈고 이 수익 때문에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10년 전 삼성전자 하나가 얼마였냐? 추억에 3만 원. 3만 원도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주에 지금 뭐 한 25만 원 저짝 왔다 갔다 합니다. 몇 배입니까? 거의 이게 지금 최고는 뭐 이게 10배가 넘었고요. SK 하이닉스도 한 주의 가격 단돈 2만 5천 원. 지금 뭐 이게 폭락을 해서 뭐 140만 원, 5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뭐 60배 아닙니까? 70배? 핵심이요. 바닥에 샀습니까? 노예요. 바닥에 그 바닥인지 아니 그냥 뭐 계속 바닥인데 그 무슨 바닥의 의미가 있습니까? 10년 전에 꼭지에 그럼 팔았습니까? 꼭지에 판 것 같지는 않아요. 꼭지에 팔 필요도 없고 이분이 지금 단타라고 비투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소유액이 제가 볼 때 뭐 전재산 같지는 않아요. 시간을 늘린 거죠. 사실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뭐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윳돈이었다고 하면요. 이 돈 잊고 지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늘린 거죠. 그리고 그 여윳돈이 이게 만약에 10억이었으면 전 이게 가능했을까? 좀 애매합니다. 1억이었기 때문에 10년간 전 묵힐 수 있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영끌, 비투를 합니다. 보통. 그리고 최대 나 내년에 이사하니까 지금 투자해서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10배 벌어야 돼.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시장은 나의 1년, 2년 후에 그 사정을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죠. 내가 빚낸 거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죠. 꼭 바닥에 안 사도 되고 꼭지에 못 팔아도 됩니다. 결국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오래 투자하는 것의 핵심은요. 마음의 여유예요. 여유가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꾸 잃었으니까 본전 심리에 또 뭐 인버스하고 뭐 레버리지하고 하시는 분들의 핵심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투자는 실은 오래 버티는 싸움이고 심지어 매매라고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 2번 정도 하면 전 고수다. 맨날 어떻게 사팔사팔 하면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로 깎이는 경우가 저는 더 많지 않겠냐. 힘들지만 조금 더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